두 분 다 같이 오신 거죠? 다녀오시니까 따로 없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타케가와 시고 선생님도 그러면 언제 오셨어요? 昨日の3時に来て、ソウルから車で3時間かけて 어제 오후에 서울에 도착해서 서울에서 여기 오는데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서울에서 차가 좀 막혀가지고요. 아, 그러시군요. 이번에 서울에서 있는 그 행사는 어떤 행사였나요? 마키サト 찌네지 센세이. 日本とやっぱり韓国では随分違ってというかね、背景が随分違うので、そうなるのかなと思いましたけど、特に韓国の皆さんは若い人の、失業問題を、何とかしたいというので社会的協同組合にね、関心を持っておられましたけど、日本の場合は、もう少し障害者の就労とか、いわゆる精神障害を持った人の就労とかね、そういうところで社会的協同組合に関心があるというので、そういう違いがあ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의 실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돌파구로서 사회적인 협동조합을 좀 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일본 같은 경우는 배경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그 젊은 층의 실업보다는 장애인이라든가 특히 정신장애인들의 어떤 취업 지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서 사회적인 협동조합을 옛날부터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일본이 지금 시정촌, 정촌 같은 경우는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ずい様々ですよね。大きいところもあれば、人口がもうね1万以下のところがあれば、もう、70万、80万、のところもあります。 그 범위 자체가 다 다르답니다. 엄청 큰 도시가 있는 반면에 작은 도시가 있다고요. 大体都市の部分は人口が多いですね。で地方に中山間地になりますとやっぱり人口がすごい減ってて。町というのはどれぐらいなんですか？町は昔は1万人ぐらいだったんですけども、市町村合併とかして一つの自治体の規模が非常に大きくなってるんで、 시정촌의 정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제 한 10,000명 정도 기준이었는데 요즘은 워낙 시정촌 합병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뭐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힘들답니다. 그렇군요. 이 일본에서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역복지 이런 개념에서 시민 참여 이런 것들이 강조됐던 이유가 뭡니까? 강조되기 시작했던 이유가 뭐죠? 2つあると思うんですね。一つは、財政難になってきて国が地方に仕事をお願いしたいと、地方もお金がありませんからやはりその市民の力を借りたいという流れが一つですね。でもう一つは市民の方から、やはりこういう福祉の問題とか地域の問題に関心を持つ人が徐々に増えてきたというか、そういう活動が増えてきたといいましょうかね。その2つが合わさっていると思うんですね。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국가의 어떤 재정난에 의해서 이 시민 참가, 주민 참가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국가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지방 정부의 재정을 부탁하게 되고요. 네. 국가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지방 정부의 재정을 부탁하게 되고 또 지방 정부 자체도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시민들에게 좀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시민들 쪽에서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민들 쪽에서 어떤 복지 활동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재정난하고 시민 쪽의 어떤 활동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역 복지에서 주민 참가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연도로 치면 언제쯤 될까요? 大体福祉の分野でいうとやっぱり1980年ぐらいからですね、やっぱり財政が厳しいのと相まって高齢者のニーズが増えてきたと。でこれまでの枠組みでは税金のシステムだけで対応できないから、在宅福祉を中心にやってもらうための、なんていうボランティアなんですけども在宅福祉サービス事業体というのを事業を作ろうということでね、始まったように思います。ですから政策的にはやっぱり高齢者問題というか、
がスタートだと思いますね。 연도로 보면 되게 1980년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80년부터 그 어떤 복지 분야에서 그 재정난이 심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 분야에서 주민 참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1980년대 가장 큰 문제가 역시 노인들의 욕구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전은 그 틀 자체가 세금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노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재가복지에서 자원봉사가 필요하다든가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だから1970年代ぐらいまでは施設を作ってそこにお年寄りを入ってもらう、他の障害者の場合でも同じだったんですけどね。でそれだけではもうちょっと需要が増えすぎちゃって、施設ではもう持たないと。だから在宅で既存の、お家に女の人いますから、そういう方々にケアに参加していただこうと。それを、ボランティアだけでも難しいので、仕事化していくっていうんでしょうかね。パートで在宅サービスができるように、国もそういうふうにちょっと方向転換をし始めて。 그 1970년까지 70년도까지 일본에서 그 어떤 복지의 중심이었다고 보면 그게 시설 복지였습니다. 네. 시설이어서 시설을 만들어서 노인분들을 시설에서 수용하는 물론 그 전까지 장애인들도 그렇게 했었지만요. 근데 70년도까지 그렇게 왔었는데 8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시설만으로는 이 복지 욕구를 충분히 충족을 시킬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들어오면 집에서 어르신분들을 가족들이 수발을 해 왔었는데 주로 했던 것들은 이제 며느리라든가 이제 여성들이 수발을 해 왔었는데 그것만으로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좀 재가 복지를 좀 어떻게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책 방향을 전환한 시점도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시기에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라는 개념을 국가 재정과 국가의 법률 제도로 복지를 확립한 것이 1990년대에 들어섭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이라거나 기초생활수급자라거나 실업급여라거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이 국민 기초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기는 복지보험 제도가 정립되지 않아서 그것이 정립된 것이 1990년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우리는 정립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립되고 나서 진행을 하다 보니 엄청난 복지 수요가 폭발해버렸습니다. 폭발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하나는 없는 국가 지원이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것 하나와 또 하나는 국가 재정 가지고 다 못하는 것 아니냐 시민사회가 좀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김대중 대통령 뒤 정부인 노무현 정부 때 사회복지협의체라는 모임을 통해서 시민 자원봉사의 역량을 국가 재원의 부족 부분을 좀 같이 메꾸는 역할로서 사회복지협의체로 이제 사회복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교수님이 보실 때 이런 한국의 사회복지협의체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韓国がその法制度をね整備してからそういう方向に向かっていくというのは、普遍的というか一般的な流れの中だと思います。で日本の場合は四大保険というか皆保険とかができた1960年代ですから。高齢者のサービスの分野で、有償ボランティアとか在宅福祉っていうのが出てくるのが、20年ぐらい経ってからですね。でそれに対して韓国の場合早いのでいろいろと日本が長くかけて解決した問題を割と短い時間の間に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に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그 한국의 이런 그 흐름 자체가 4대 보험이 90년대에 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든 이런 흐름은 하나의 보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그 개보험이라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연금을 탈 수 있는 개보험이 완성이 됐었는데 60년대 개보험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80년대 들어오면 뭐 유상 볼런티어라든가 재가복지 서비스라든가 주민 참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좀 긴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오히려 일본보다 좀 더 짧은 시간에 이러한 흐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で日本の場合は65歳以上人口が 7% 超えたのが1970年なんですが、韓国の場合は2000年ですね。そうすると日本の場合が、大体30年ぐらいいろんなことを試行錯誤してやっと介護保険にたどり着いたんですけれども、韓国の場合は5年ぐらいでそこから介護保険に入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かなりスピードが違うという印象ですね。 그 일본 같은 경우는 1970년도에 고령화율이 7%였습니다. 1970년에 고령화율이 7%였는데 한국의 고령화율 7%가 언제냐면 2000년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일본하고 한국이 약 한 30년의 어느 고령화율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70년대 고령화율 7%를 맞이해서 30년 뒤인 2000년도에 개호보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약 한 30년이 걸려서 개호보험을 만들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고령화율이 7%인데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시작된 게 2008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한국이 상당히 빨리 이런 부분이 많이 진전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私の理解しているところではもともと社会福祉協議会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なかなか地域福祉にとって機能していないというので地域福祉協議体というのがノンヒョン政権の時にでき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それでここ数年の間でこの大会でも地域福祉協議体が統一テーマに挙げられるようになる形になっていてかなり急速に成長しているなという印象を持ちました。でまた実際にいろんな参加の仕組みを取り入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理解しています。 저는 그 한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이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 자체가 사실 좀 기능을 원활히 좀 못하다 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학회 한국 학회에서도 이 지역사회복지학회에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다룬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짧은 시간에 협의체가 상당히 많이 급속하게 성장을 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개념에서 가장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처럼 행정과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게 제안하고 지방정부에 제안하는 주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今日のテーマでもありますけれども住民の皆さんが、事業に関心を持って参加する、行政がやることと市民がやることをですね、つなぎ合わせることがいると思うんですね。で行政だけでは、事業が全てがうまくいかない時代になってきましたから、そういう点ではですね市民が活動しているものを行政がちゃんと認める、市民は行政がやってる、政策とかですね、地方ですと条例ですか、そういうものをどういうふうに変えていったらいいかという提案する関係を作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大事な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사실은 그 주제는 오늘 이 지역사회복지학회 주제이기도 한데요.
지방 행정에서 보면은 그 이제 주민들이 지방 행정의 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하는 일이 있고 시민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연결을 할 수 있을까? 또 잘 아시다시피 그 행정만으로는 이제 앞으로 일이 잘 안 풀려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시민들이 하고 있는 이 활동, 주민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지방 정부의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어떻게 제한을 할 것인가, 그러한 장이라든가 그러한 계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난달에 그 제가 한국을 방문했던 그 카우프만 교수, 스위스의 집정민주주의를 유럽의 집정민주주의 또한 연합회 의장을 보기도 하고 계시는 카우프만 교수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 겨우에는 민주주의의 집정민주주의성을 좀 강화해서 주권자나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좀 더 제도적으로 잘 설계를 해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좀 나눴습니다. 지역복지학회에서도 그런 민주주의의 집정민주주의성을 좀 더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그 복지제도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설계를 어떻게 좀 하고 계시는지요? 計画はですね、そういう意味では直接民主主義の一つの手段だと思います。で、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普通議会制民主主義ということでいうと、自分たちの代表者、つまり知事さんとか政治家を、市民は投票するわけですね。でもこれはまあ任期によりますけど、2年に1回とか4年に1回とか、つまり、市民が自分たちの意思を反映するのは2年か4年に1回なんですね。でしかもそれを人を選ぶという、その政治家に託すわけですね。こういうのがまあ議会制民主主義だとすると、直接民主主義というのは人を選ぶんじゃなくて政策とか事業を選ぶ、こういう事業をやってほしいと。まあアメリカで言えばこうレフェレンダムのようなねものなんですけど、まあそれにやるには相当お金も力もかかりますので、まあむしろ日常的にやれるものは計画なんではないかと。確かに計画は5年とか期間、選挙と同じように期間をされますけれども、日常的にそれがうまく進んでいるかどうか、評価をしたり、改定をしたりということで参加の機会がたくさんあるんですね。そういうのはその度に住民は事業を選ぶとい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ています。 저는 그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실천하는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의회의 직접 민주주의는 그 투표를 한다거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라면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을 선택해도 결국 2년이라든가 4년이라든가 임기가 끝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의사 반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정책을 선택을 하고 사업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 이런 직접 민주주의의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것, 또 참가할 기회가 많다는 측면에서는 의회 민주주의보다는 이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참여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直接民主主義と間接民主主義は並行していくものだと思ってます。それで問題の領域によって間接民主主義の方がいい場合もあるし、直接民主主義の方がいい場合もあると。それでおそらくその外交の問題だとか国全体に関わる問題は間接民主主義の方がより効果的であるし、そういった問題にあまり直接民主主義的なのを入れると今度はポピュリズムみたいな形で政治が混乱するという可能性があると思います。しかし反対にその地域の問題っていうのは、そこに住んでいる人が問題を共有して、それで解決を模索していくことが非常に重要になるので、そこの部分は間接というよりは直接民主主義で多くの人が集まって問題解決に進んでいくという方がより効果的
그 効率的になる。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는 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 영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직접민주주의보다는 간접민주주의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외교적인 문제에 직접민주주의가 만약에 된다면 너무 민족주의라든가 그쪽으로 흐를 경향이 있고요. 근데 그 대신에 이 직접민주주의가 진짜 필요한 부분은 지역의 문제입니다. 지역복지 또 지역의 문제는 어떤 지역의 문제를 공유를 한다든가 또 해결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간접민주주의보다는 직접민주주의가 좋고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을 하는 돌파구를 찾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들어가세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입니까? まあ、今の、ことに関連して言うとね、まあ、直接民主制を実行するのが、まあ、道具としての地域福祉計画だとするとね、そこに、まあ、住民が参加するというのは住民の方にも、アイデアを持ってないとダメなんですね、こんなこと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とかこんなことができるとかね、そういう実際にボランティアをしたり地域で助け合いをしたりあるいは地域で NPO を起こして事業をすると分かってくるわけですね。お金が足りないこととか、もっと福祉に関心を持って、自分たちの、事業を作っていこうというでそれを作っていくためには計画に乗せて、きちんとこう遂行していくというねことが重要だということが住民にも分かってくるんですね。でそのことを分かるようにやっぱり行政は、仕組みを作っ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우리나라도 2007년도부터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고요. 지금 2기가 수립돼서 진행되고 있고 2014년도에 3기 지역복지계획을 수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복지 이제 일본에서는 지역복지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역복지 계획이 방금 그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한 하나의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역복지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참가인데요. 사실은 이 지역복지 계획의 주민 참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주민들이 반드시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사실은 아이디어가 없으면은 그 주민 참가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 NGO를 해보면 이 복지 부분에 돈이 없구나 이거를 충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그 주민들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계획 안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지역의 복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어떤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또 지역복지 계획의 한 일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에서는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그렇게 이제 2단계까지 오면서 지금 어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복지 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법령에 의해서 시군구 또는 시도 단위로 해서 지역복지 계획을 갖다가 4년 중기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계획 수립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 주민의 욕구조사하고 지역자원조사를 파악해서 지역복지의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욕구조사하고 자원조사요. 자원조사. 지역의 그 인적, 물적 자원조사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4년 동안의 중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효적으로 지금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2년이 지나면 2기가 지나면서 조금 지방 정부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심지어는 처음에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전국의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하는 사람들은 국가방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씩은 지역 특성에 기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다케가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역복지의 주류화 이런데 이 주류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かつて日本では福祉は行政がやってそれから地域の地域福祉活動は社会福祉協議会が担当するというような時代が長く続い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
先ほども言ったようにだんだん、人口の高齢化に伴って民間の福祉活動の部分が増えてきていて、それに伴って法律も改正して、地域福祉というのがその社会福祉の中で非常に重要な意味を持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す。하나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거의 사회복지 이름의 행정이 하는 거였었고요. 네. 이제 또 그 중에서도 또 지역복지 이르면은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일본에. 네.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때까지는 거의 지역복지를 담당해온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또 민간복지 활동이 증가를 하면서 법률도 여러 가지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で制度の面では、一番大きいのは法律が2000年に改正されて地域福祉が社会福祉法の目的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중에 이제 제도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면요, 그 법률 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00년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지역복지가 사회복지의 목적이다라는 부분이 법률 개정안에 들어갔습니다. それから社会福祉協議会やその共同募金なども地域福祉と関連付けて理解されるようになり、それから国家試験ですね、社会福祉のカリキュラムでも地域福祉の授業時間が増えるとか、あるいは国家公務員試験の科目の中に地域福祉というものが入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리고 이제는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공동모금을 이해할 때 꼭 지역복지하고 관련해서 이해를 하게 됐고요. 또 일본의 사회복지사들 시험 치는 국가시험의 커리큘럼도 지역복지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 국가공무원 시험에도 이 지역복지 부분이 들어갈 정도로 지역복지 자체가 일본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それは制度面の変化であってあくまでも結果な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結果が生まれる背景というか原因にいくつかあって、一つは地域社会の在り方がかつてと変わ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す。でかつては人口も若かった。それって人口の移動も多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現在日本の中では人口定住化が進んでますし、それから高齢化も進んでいて、その地域で生活していくためにその医療とか福祉が存在しないとそもそも地域での生活が成り立たないという状況になってきています。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요, 어떤 제도 면에 대한 변화에 생긴 결과에 그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배경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일본의 그 지역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역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지역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인구 이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고령화 부분도 하나 있고 또 인구 자체가 이동이 아니라 정주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지역 자체에 의료라든가 복지의 어떤 존재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어요. 의료라든가 복지가 지역사회에서 존재를 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かつては高度経済成長期の場合は日本の地域っていうと小学校とか公民館がその地域社会の中心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現在はその病院であるとか特別養護老人ホームであるとか社会福祉や医療関係の施設が結構地域における重要な役割を果たすようになっています。 옛날 같은 그 고도 경제 성장기에서 그 일본의 그 지역복지의 어떤 중심적인 것은 공민관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중심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는 이런 것보다는 병원이라든가 또 의료복지 관련 시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역사회의 어떤 중심적인 그런 관심을 받는 그런 조직 단체입니다. でそういう背景の中で住民の人たちが、自発的に地域福祉に関する活動を始めて、それが累積されてきたということと、それからそれに対応する形で社会福祉協議会が
多くの活動を広げてきたっていうのももう一つの条件だと思います。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활동 자체도 자연적으로 늘어가고 또 그런 가운데 그 사회복지협의체라는 이 조직의 활동도 상당히 이렇게 확대되어 갔습니다. それから日本の場合はかつては非常に地方自治制度は地方集権的だったんですが、ここ20年ぐらいで分権化が進んで、その分権化の延長で地域福祉というものも重視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 그래서 옛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중앙 집권 자체가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약 한 20년 정도의 그 지방 분권화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 지방 분권화의 하나의 연장선에서 이 지역 복지가 중요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역 복지의 지역 분권화를 추진하더라도 주민 참여성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재정 문제는 지역 분권화를 가지고 다 해결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それが今問題になっていて、中央政府から地方への交付金が減らされるということと条件で地方の権限が増え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で、確かに財政的な制約がきつくなっているんですが、また逆に言うと地方自治体が国のコントロールを受けないでどこの分野に行政を重視するかとい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も言えると思います。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교부금 자체는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교부금이 줄어드는 만큼 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자체는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 면에서 힘든 거는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그 중앙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 자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결정권이라든가 권한 부분은 분명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あと単にその国の権限が市町村に下ろされたというだけではなくてそれこそ住民参加でその行政地方自治体の行政とそれから地方自治体の住民との間の関係も大きく変わってきた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그래서 이 지역 분권화라는 게 단순하게 중앙의 어떤 권한 자체가 줄어들었다 이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과의 관계성에서도 상당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는 지금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영어로만 내셔널 미니멈과 로컬 미니멈에 대한 복지 그 다른 그 미니멈을 좀 정해놓고 계십니까? 이해를 국회에서 예를 든다면 한국의 자치단체들도 그 내셔널 미니멈에 대응하는 로컬 미니멈을 정하고 싶지만 이 로컬 미니멈을 실행할 수 있는 지역의 재정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약하고 또 지방에서의 자체 재원을 조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자원봉사라고 하는 그 힘을 빌려서 지역의 복지를 조금 더 좀 풍부하게 만들어 볼까 노력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그 로컬 미니멈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기준으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받는 복지 수준에 비해서 지역별로 그 복지의 혜택과 수준들이 굉장히 다양한가요? 一応分権化するということは自治体の間で格差が出てくるというのが前提になってるんですね。それで分権化が進んだ結果そのナショナルミニマムが脅かされているという形での批判というのは日本国内でも出てきました。でただそうは言っても一応法律の範囲の中での違いなのでそれほど極端に差があるっていうことにはなってない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 지역 분권화라는 자체가 지역 격차가 나는 것은 하나의 전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내셔널 미니멈 자체가 그 어떤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정한 어떤 법률 내에서 또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격차 자체가 많이 난다고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죠? ちょっと話がずれちゃったんで今の
ナショナルミニマムとローカルミニマムね、地域福祉のところで言うと、まあ、国がローカルミニマムをナショナルミニマム的に作ってるという印象が私には強いですね。ということは財政基盤も、まあ、交付税なくしたにしてもね、やっぱり中央まだ握っていて、多少今までよりも、地方が、裁量権が増えてきたけど、まあ、元になる財源がないから、やっぱり自由に、政策を作り出すことができてない。でそれが、まあ、ある意味で全国的にできてないという意味では、それがローカルミニマムにな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地方分権にしたけど、財源の確保で十分できてないので、結局、ナショナルミニマムがローカルミニマムになっているというのが今の日本の現状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가 중앙이 워낙 재원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방의 재량권 자체가 아주 약했었잖아요, 그죠? 지방 분권이 돼도 사실은 재원 확보 자체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그게 지금 현실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でもし地域に格差が出てくるとすれば、市民の皆さんが税金以外にたくさんの寄付をするとか、自分たちで事業をやり始めるとなれば出るんだと思いますけど、そこまではまだ行ってな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역 격차가 날 때 시민들이 뭐 자기가 기부를 한다거나 어떤 뭐 돈을 더 낸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거기까지는 사실은 와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지환 교수님, 우리 지금 논의 진행 과정에서 혹시 더 논의가 더 진전되기 위해서 이지환 교수님이 한두 개 질문을 더 해주실래요? 네. 우리가 지금 저 지사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고민은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지역의 지역사회의 어떤 복지 역량이죠. 이걸 좀 어떻게 확장해낼 것인가, 이거에 이제 지사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지방 공공부문하고 이 민간의 다양한 어떤 주체들과 이 협력과 참여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복지 역량을 강화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自治体と社会福祉協議会のパートナーシップということに限定はしますけれどもね、こんな例があるんですね。基本的に言うと計画のPDCA サイクルってありますよね。プラン、ドゥーシー、チェックという、でアクションですかね。そこに常に住民が関わっていく、行政はそれを受け入れるという仕組みでやってるところがあるんですね。でそれはどういう特徴があるかというと、プランを作るときからもう市民が参加していると、住民が参加している、こういうふうにしたい、こういうふうにしてほしい、我々はこうしたいという、それを計画書に書き込みますね。で書き込みますと、この実施の段階だと行政がやることと住民がやることをそこにプログラムとして書いておかなきゃできませんね。で例えばそれを住民と行政が一緒にやるために問題の発見を一緒にやりましょう。で発見した問題をどうやって仕分けしましょうと。で行政がやること、専門省がやること、住民がやること、という仕組みにしましょうと。それはじゃあどういう仕組みにしたかというと、問題発見を住民の皆さんが自分たちで相談員を作って、これは自分民ができる問題だ、これは行政と一緒にやらなきゃいけない問題だ、これはもっと行政が長い計画でお金をつけて仕組みを作らなきゃいけない問題だということを計画に落とし込んじゃうわけですね。それとじゃあそれができたかということを1年ごとにまた住民が評価します。でなんでできてないんだろう、いやお金がないと。じゃあお金がないのはどうするんだと。じゃあ国からお金を取ってこようと。で国からお金を取るようにするにはどうしたらいいか、モデルを作ろうと。で国に売り込もうと、こんなことをやったらいいですよと、というのでお金を取ってくる、という、こんなチェックをすると。するとじゃあ今度は自分のところの自治体だけではダメなので、もっと国にそういう政策を作ってほしいということを市長を通じて提案しようとかね、こういう流れをやってるところがあるんですね。結局、何かというと、前の民主党政権は事業仕分けっていうことを言ったんだけど、予算の限りがある中で、ちゃんとできている仕事してない仕事、無駄があることを、仕分けをしたわけですね。
それは一定程度財政削減になりました。だけど、住民の側から言えば今までやれてたものができないという不満も出ますよね。でもそれはまあ仕方がないことで、無駄なこともいいこともあるんだけども、住民の側でいうとこれは無駄な要求なんではないかと、これをもっと仕分けていこうと、というパートナーシップですね。그 공공과 민간의 그 파트너십의 대표적인 걸 하나 이제 소개를 한다면 그게 지역사회복지 계획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만들 때 먼저 계획을 만드는 단계가 있습니다. 계획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획 단계이고요.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실시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실시를 하는 단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행정이 할 일, 주민들이 할 일, 아니면 전문가가 할 일, 이런 것들이 실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실시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과 주민과 전문가들이 같이 문제를 발견을 하자. 문제를 발견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민들이 자, 우리 지역에 어떤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상담원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자, 주민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하고 난 뒤 1년 뒤에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됐더라. 왜 안 됐는가? 아, 돈이 없어서 안 됐다. 자, 그러면 돈이 없으면 자, 행정에다가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자. 그럼 행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역의 행정 같은 경우에도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댈 테니까 한번 해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떤 모델을 만들면은 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떤 국가의 정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럼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국가의 어떤 정책이 되게끔 하자. 이러한 것들이 그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그 공공만 해서는 이루어지기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의 또 공공과 민간과의 어떤 참여, 파트너십의 하나의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전반적으로 이제 이 계획 단계에서 참여하는 주민들은 어떠한 주민들입니까? 일반적으로 그 의회에서도 주민들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만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이해 당사자들입니까? 자원봉사자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주민들입니까? 아니면 수요자들입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내버려두면 그 상태를 내버려두면 복지 사업의 시장의 이해 당사자들만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一応ね、住民はいくつかタイプがありまして、一つは、地域の組織ですね、住民組織で、これを束ねているところは社会福祉協議会というのが多いんですね、福祉の分野でいうと。でそういう住民代表の方が参加をしているというのが一つですね。ですから、自治会長さんとか老人クラブの会長さんとか、民生委員さんとか地域に根付いた住民ですね。それと、いわばその事業をやってる人、保育園やってるとか、学校の先生やってるとか、そういう事業者として代表も来ます。で、さらに行政の元行政の職員、OB とかですね、そういう方も参加します。でその最後に残ったのが市民公募っていって公募枠を2人ぐらい作るわけですね。それはもう地域にも属してない利用者でもない、とにかく何か意見が言いたい人という枠を作って、それはちゃんと公募して推薦していただいて選んで、作文書いてもらっていい意見がある人に入ってもらうと、そういうもので協議体を作ります。ですからもう全ての人が入るというのが、計画策定委員会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ただいたらいいと。 그 계획책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계획책정위원회에는 그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몇 가지 주민의 패턴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의 지역복지의 어떤 조직의 대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회 회장이라든가 노인회 회장이라든가 분여회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민생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들어오는 패턴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지역사회에서 복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관계자라든가 뭐 장애인 시설의 뭐 대표라든가 이런 복지 사업을 하는 사람, 또 세 번째는 원래 공무원이었던 OB 공무원들도 들어오고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래도 또 관련된 사람들이고요. 이거 외에 마지막에 꼭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냐면 시민 공모자입니다. 이게 지역복지 계획책정위원회는 반드시 시민 공모를 하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사람들은 이용자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고 복지하고 상관없는 순수하게 주민이면서 자기가 이 계획에 꼭 의견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それでさらにその策定委員会だけだと限られていますから、その下にワーキンググループといって、そういうさらに参加の、場を作ります。たくさん高齢者のワーキンググループ、障害者の福祉のワーキンググループ、子どもさんのワーキンググループというのを作ります。でもう一つはさらには別に、人口1万ぐらいの地区ごとに、住民集会をやってもらいます。そこに策定委員とか、が行ってですね、いろいろ意見を言ったり聞いたり、というやり方がもありますし、あるいは住民集会がなかなか難しいとたくさんありすぎて、でそういう場合は住民懇談会といって、多少オープンで体育館を使って、みんな集まっていただいて、そこで意見をまた聞き出すとか、まあいろんなやり方があるんですけど。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사람들은 그 지역사회복지 책정위원회, 수립위원회 사람들이고요. 그 수립위원회는 한정된 주민 참가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책정위원회 아래 각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워킹 그룹은 장애자, 아동, 노인 이러한 워킹 그룹들이 있고요. 이 워킹 그룹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워킹 그룹 플러스 주민 집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인구 10,000명당 그런 단위를 해서 주민 집회를 했는데 이 책정위원회 사람들이 주민 집회에도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주민 집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강당에 모아서 주민 가담회라든가 주민 간담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립위원회의 주민 참여뿐만 아니라 그 하부에도 이렇게 워킹그룹이라든가 주민 집회라든가 주민 자담회에서 주민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でそういう住民の集会だけやるととかくね、要求だけの住民が増えてくるんです。行政にこれせあれせとか、ところが行政にしたらお金がない、人がない、できませんってことになっちゃうから、その会議をやってもなんとなく、なんていうの、気分悪くみんな帰っちゃうわけですね。でそれを避けるためにはやっぱり住民の中から、まあいわばそういう人をたしなめる、そんなん言ったってお金ないじゃないと。こういうことをしたらどうなのと、実際にやってる人をね必ず入れる。例えば、民家を借りて子どもさんを預かってることをやってる住民、あるいはお年寄りを預かってる住民、あるいはその住民の、ね、皆さんのために障害者を、雇い入れてレストランをやってる人とかね、そういう人たちが入ってくると、こんなことできるじゃないという話になるわけですね。すると行政はそういう人たちと手を組みやすいですよね。だから会議の仕方もかなりポイントいるんですね。ただ集めりゃいいというわけじゃなくて、集めると要求集団だけができちゃうわけです。 그 지역복지 계획을 만들 때 주민 참가가 중요하다고 해서 사실 방금 말씀드린 그 주민 집회들을 상당히 많이 하다 보면 여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 집회를 하다 보면 거의 거기 모인 주민들이 요구하는 성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거의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으로서는 돈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그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주민 집회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복지 계획을 만들 때 이런 그 주민들의 그 욕구를 찾아내기 위해서 회의 방식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요구를 피하기 위해서 좀 더 행정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 사회에서 뭐 장애인을 레스토랑에 고용해서 직접 뭐 해본다거나 아이들을 뭐 집에서 직접 뭐 유상 볼런티어를 해본다거나 이러한 관계자들하고 행정이 손을 잡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でそういう時に私たち第三者である学者が役に立つわけです。もう客観的にいろいろ説明をしたり、そんなことを言ってもできないでしょとか、お金でどうするんですかとか、まあそういうなんか情勢をねちゃんと言える立場の第三者が入るか入らないかで随分違う。で入らないと、住民が要求する行政がそれに応えるというね、なんていうの要求集会みたいになっちゃうんですね。
これだと計画の意味がなくなってしまう。 그래서 그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만들 때는 저희들과 같은 그 전문가 제3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술 개입을 안 하면 어떤 주민 집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해보면 주민들은 요구하고 공무원은 대답하는 그런 일방적인 형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다, 이런 부분은 이렇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그 제3자 입장에서 설명을 하다 보면 조금 달랐습니다. 그 주민 집회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참여하시는 분들 그 집회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だいたい人口1万の校区に、集まっていただける方でもせいぜい3、40人ですね。それは結局福祉に関心のある人が1万人いても3、40人しか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 단위로 보면 약 한 10,000명 단위 지어돼서요. 주민 집회를 하면 약 한 30명에서 40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은 10,000명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30명, 40명이라고도 또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だからまあ日々そういう活動してる人と、まあちょっと関心がある人でやっぱり活動してる人が中心になって集まってきますね。 그래서 이제 10,000명이지만 그 안에 이제 모이는 사람들은 평상시 복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하고 실제 또 그 지역에서 복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읍면에 한 30명 정도. 우리나라 읍면동이 좀 사이즈가 좀 큰 데도 있고. 그렇죠. 읍면이 地域福祉で住民参加重要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住民参加といっても単に住民が集まっただけでは何も起きないので、一つはその住民参加がうまくいくような仕組みとして、さっき、その外部の方とか言ってましたし、それからあるいはまた別の感じで方がやってきて、それ議論をリードするっていうことは非常に必要になってくるというのが一つと、それからあと民間と公共の関係もその単に民間に任せる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行政府がきちんとその基盤、集会場も含めて基盤っていうのを準備しないと一人でに民間が活動を始めるということにはなかなかならないので、まさしくパートナーシップっていうことが重要になってくると思います。 이제 아까 지역복지에서 주민 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하게 주민들을 모은다고 사실은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민 참가를 유도할 것인가를 그 행정에서 구조라든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그 외부 제3자들이 관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물론 하나의 아이디어이겠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잘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구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민간하고 공공의 파트너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순하게 민간에 맡기는 것이 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에 맡기기 이전에 공공에서 맡길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얼마나 준비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도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건 아주 이제 첫 번째 출발은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근데 그 돈으로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의 이제 재정이 투자가 되는데 정부 재정은 매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넉넉하지 못한 정부 재정을 가지고서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민간의 자율적인 어떤 자원봉사 활동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를 하다 보면 정부의 넉넉하지 못한 돈의 요구는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때 보면 너무 무망하고 어렵고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정부 재정이 이제 없으니까 시민 내
자발적인 참여나 자원봉사를 잘 조직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는데 시민 참여도 역시 사회적 기부금이 없으면 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면 정부 재정을 더 늘려야 되냐,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데 오늘 두 분 선생님이 주신 말씀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모색들이 될 수 있어서 앞으로도 두 분 선생님들 많은 제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一つだけ、要するに市場経済っていうかね、お金の動きだけで計画を作らないでお金で動いてないと、つまり資源ですよね。で日本には今ね、空き家とかね、空き店舗とか小学校も空いてるわけですよ。でこういうのをほったらかしにしてる。でこれを住民の皆さんが活動する場所にすればもっと生かされる。だから地域に眠ってる資源をね、いわばリユース、使い直すとかリサイクルする、あるいはリフォームする。前は小学校だったんだけど今度はお年寄りの集まりの場になってるとかね、こういうことを一緒にやっていきましょうと。資源というか今ある持ってるものに目をつける。なると人間だって立派な資源なんですよ。あなたはそんないい考え持ってるんだったらやってみなさいよと。それを後押しするようなものが私は地域福祉計画だと思っています。 그래서 전 이제 마지막에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지역복지 아니면 지역복지 계획에서 항상 중요시하는 것은요, 어떤 시장 경제에서의 자원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지역사회 빈집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쓰고 있지 않은 초등학교라든가 아니면은 뭐 빈 점포라든가 이것들을 사실은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사실 계획 안에 사실은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를 노인분들의 어떤 쉼터라든가 노인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거나 또 아니면 이게 자원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당신한테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런 재능을 좀 기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지역사회 재생, 지역사회 리사인 이런 쪽이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시민사회 재능 기부와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라는 걸 보면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재능을 기부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의 데이터, 이 사람들이 이 공급과 수요자가 서로 간에 결합되어서 효과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놨죠? 一応コーディネーターという人を置いていて、でそのコーディネーターを社会福祉協議会に置いてるところが多いんですけど、そのお金を、政府が補助をしているという、自治体も出したりして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こう必要な人とやりたい人を結びつける、あるいはやりたい人を増やしていく、どんなことがやりたいのかで、やってほしい人はそれは行政がやることでしょうとかね、というニーズをまた開発する必要があります。 일본은 그 지역사회복지를 주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코디네이터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여기 보조금을 사회에다가 줄 수도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비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들하고 자원봉사를 받고 싶은 사람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반적인 자원봉사 거래에 있어서 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에 의해서 유통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件数ということ、これは統計的にないね、差はいろいろあります。どちらかというと都市部は割と件数は多いです。で農村部とボランティアとなかなかいらないので、地域で助け合いという形で、こうつないでる、というタイプがありまして、傾向的に言うとやっぱり都市部の方は相当多いけど、
ね、農村部はやっぱり少 그 ない。 지역 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건수 자체가 상당히 많은데 농촌 자체는 자원봉사보다는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한 2년, 3년 전에 행정과 자원봉사와 지역 내 기업 단체들을 결합해서 1+3 사랑나눔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업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한 A라는 기업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 계획을 누구랑 상의하느냐? 그냥 독자적으로 자기가 계획 세워서 그냥 자기들이 집행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아까 말한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우리는 자원봉사 센터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조직 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원봉사 센터랑 상의를 한다면 당신들의 A라는 기업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여기가 더 급하니까 이쪽으로 가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각각 기업들과 자원봉사 하려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연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라는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좀 근데 이제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 하거든요. 私も一応ね、大阪ボランティア協会の一応理事長なんですけどね、同じように苦労はしてるんですけど、でも要するにそのグループを作るんですね。企業は企業でグループを作る。でこう団体は団体でグループを作る。でそれをつなぐということが大事でね。例えばその時に何が問題になるかというと、例えば震災なんかね、震災なんかボランティアやりたい人すっごい出てくるわけですよ。でそれをコーディネーターが整理する。で日常的には今度はこういうことをやりたいというニーズがなかなか出てこない。企業はいろいろやりたいんだけど、それをこう作っていくためにはこちらでまた市民のシンポジウムを開いたり、当事者グループに集まってもらったり、そういうこうニーズを発掘するというね、そういうことがいるんですね。 마키사토 선생님도 그 오사카 볼런티아 협회의 이사장님이세요. 이사장님이신데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거 이사장님도 상당히 고민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큰 그 재해, 지진이라든가 큰 재해가 있으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대요. 그럴 때는 이제 코디네이터가 중심이 돼서 연결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사실은 그 시민들의 그 욕구 자체를 발굴하는 자체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시민 심포지엄도 열어보고 당사자들 모임도 가져보고 하는데도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오늘 마키사토 찌네지 센세이, 다케카와 시오고 센세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환 선생님한테 고맙습니다.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통역해 주신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